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지난해 말 단행된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에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세계 경제의 양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예고된 상황.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키워온 우리 경제에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성장의 늪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지형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MTN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더 리더 2017년 국내외 경제를 말하다에서 그 해답을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국내외 경제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의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곧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공세적 정책과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등 걱정이 많은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신년 특집 더 리더 2017 국내외 경제를 말하다. 오늘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원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 향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지만 또 올해도 만만치 않은 변수들이 있어서 또 우려되는 면들도 많은데요. 일단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경제 총론적으로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 면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떨 건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 어떨 건가. 근데 세계 경제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큰 수치로 보면은 2016년이 3.1%, 2017년 금년에는 3.4%. 이게 약간 낙관성이 좀 기대가 섞인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가 섞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깎아봐도 세계의 상황은 작년에 비해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이 문제죠. 국내 상황은 기업적인 측면하고 이제 정치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인데 기업들도 투자나 이런 게 상당히 움츠려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자금의 혼란 상황. 이게 또 상당히 연계가 돼서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저희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이 이게 작년보다 못한 상황. 작년에 만약 2.67%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대외는 괜찮은데 국내적인 상황을 그래서 국내적인 이 어려운 충격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호무역 이런 움직임이 제일 걱정되는데요. 트럼프가 또 유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대무역 정책이 진행돼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선거 기간 중에 한 얘기를 액면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좀 기가 막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또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태평양 이제 동반자협정 TPP라고 이거를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건 당장 이제 선반에 얹어두겠다. 그 다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같은 거 미국이나 이렇게 세 나라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잘 활용하던 건데 이거 재협상 하겠다. 이렇게 또 재협상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멕시코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압박을 가해가면서 이제 특히 중국을 이제 취임 첫날에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이 당선자가 이 선거 기간 중에 한 인식, 지금도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의 이익이 훼손이 됐는데 미국의 이익이 부당하게
교역 상대국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 하는 네. 이제 이런 문제. 근데 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정부가 직접 들어서면은 정말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저도 그냥 선거에서 했던 얘기, 뭐 우리나라도 그게 뭐 완전히 예외는 아니지만 선거 공약은 공약이고 예.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 할 거 하겠다 이런 그런 기대가 있지만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참모들 중에서 예. 이제 대무의 가장 중요한 윌버 로스라는 그런 분은 또 보호무역주의적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 윌버 로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의 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의외로 일단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대통령령으로 이그제큐티브 오더라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면은 예. 뭐 중국 같은 교역 상대국이 이제 WTO 같은데 제소도 할 수 있고 미국 예. 내에서는 미국의 의회라든가 수입업자들이 뭐라고 제소를 할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일단 밀고 나가고 나중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니까 그걸 고치려면 한 또 6개월, 1년, 뭐 예. 2년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희망이죠. 이게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는 적어도 그렇게 아주 이게 부당한 사실은 관점이거든요. 미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서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다. 예. 이런 거를 좀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장 저희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뭐 우선순위에서는 뭐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미 FTA 좀 다시 들여다보자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뭐 지금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리 점쳐보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의 어떤 이 관점 같은 걸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거는 우리가 조사한 거, 키예프나 뭐 국내 연구위원이 조사한 거, 미국에 있는 헤리티지나 미국의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야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예. 또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틀림없이 기여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미국에 가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LG 공장 등에서 미국 사람들이 10,000명, 수만 명이 고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한미 경제 관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흐름 같은 거, 미중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실 트럼프가 물론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잡탕식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뭐 사실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 정책이 다 혼재돼 있죠. 세금을 많이 내리겠다는 건 좀 보수적인 건데 또 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는 건 좀 진보에 좀 가깝다 봐지는데 앞으로 정책의 행보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인데 앞으로 좀 진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좋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실용적이랄까 내가 기업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감세하고 재정 지출 특히 이제 미국 국내 경제하고 아주 상당히 연관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효과가 있다 하는 게 뭐 케인즈의 기본적인 그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최소한 더 금년 수준이 좀 낮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프라 지출을 1조 달러 얘기를 했는데 인프라 지출이 쌓아놓은 돈에서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국채를 발행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빌려서 그럼 국채를 빌리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위축이 되는 문제. 이 똑같은 게 사실은 아베노믹스 아베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 그러는데 그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그러지 않아도 적자인 나라에서 이게 지출을 늘리고 국채 늘린다니까 막 금리가 팍 뛰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떠거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금리 정책도 사실은 뭐 그
트럼프가 옐렌을 좀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FRB는 지난해 12월 뭐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올리고 또 올해 조금 더 빠르게 올려갈 것 같은 뉘앙스의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진전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거하고 사실 시장 금리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의 연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다면 정책 당국자들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정책 당국자가 금리 인상의 방향으로 가면은 또 그게 이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리 상승 압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전에는 옐런하고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에 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정책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거고 시장 금리도 올라가는 압력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할 때 금년에 3번, 금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또 3번, 19년에도 3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년 될 때 한 3% 정도까지 정책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물론 전에 아주 높았을 때 5%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게 옐렌이라는 분이 그 사이에서 상당히 신중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거 꼭 약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본다는 거니까 뭐 이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고, 대부분 월가의 전망이나 저희들도 전망이나 다른 사람도 과연 이렇게 3번씩 또 내년에도 3번씩 이렇게 올리겠느냐.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한 2번 정도가 이제 중론인데, 저는 특히 옐렌이라는 의장이나 FRB에서 이게 미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국으로 보면 지금 뭐 완전 고용에 가깝고 뭐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인 이런 충격을 어떻게 주느냐를 잘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하나는 예측일 수 있고 하나는 또 희망이기도 한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미국이 사실 미국이 그 사이 그랬거든요. 브렉시트가 되면은 할래던 거 좀 주춤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이 뭐 하니까 또 좀 주춤하고. 주춤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걸 잘 봐가면서 미국에 해야지 미국도 좋고 국제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옐렌 임기가 2018년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뭐 신중한 자세를 독립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당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달러 강세, 또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저희 경제에서 외화 유출 이슈가 있는데, 또 그 이슈를 생각하면 올려야 되고요. 또 경제를 생각하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되고, 한국은행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우선 그 대외적인 연관성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그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인식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미국의 금리 차가 있거나 그랬을 때 나가는 압력이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미국의 금리 올렸을 때 나가는 돈이 좀 흘러가는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중국이나 또는 이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데서 받는 압력이 훨씬 더 크고요. 신흥국에서는 훨씬 받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워낙 흘러나가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방어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는 전에 이제 테이퍼링 했을 때도 그렇고 이 간접적인 효과, 이게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거래하는 아세안 여러 나라들, 우리랑 거래하는 중남미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충격을 크게 받으면은 우리는 정말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휩쓸릴 수가 있다. 국내 금리 문제로 돌아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준금리 하나를 내려가지고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건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아까 그 외화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미국이 아까 얘기대로 3번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기를, 아까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은 미국이 그냥 3번이 아니라 뭐 한두 번 정도 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안 하더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만약에 정말 지금 예단하기는 싫지만은 쉽지 않죠. 미국이 한 세 번 이렇게 가면은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게 뭐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외 금리 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예. 사실 그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이제 환율 얘기인데요. 그 중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이제 약세로 가져간다는데 불만이 많은데 이제 그런 다툼의 와중에서 또 원화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우려들이 아무래도 저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여서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달러 원화 환율은 뭐 전망하시기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환율은 아까 이 트럼프 정책을 이제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정말 예단할 수가 없는 건데 제일 기가 찬 게 이게 환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뭐 한국 이렇게 다 이제 옆에 이제 감싸는 한편으로는 환율 조작국으로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정책은 트럼프가 쓰는 정책은 완전히 달러 강세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전 세계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유지를 했어요. 강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중국 비난을 하지만 중국도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세가 되는 걸 막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1달러당 지금 6원대인데 7위엔대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들이는 거죠. 한국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1,150원 수준에서 지금 가까이 1,200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그런 걸 원하진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들이 일부러 약세를 했으니까 조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무지하게 모순인데 우리로 봐서는 정말로 이 환율이 수준을 떠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은 안정되는 게 우리 정말 소규모 개방 국가는 상당히 필요하죠. 이 단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압력은 위엔화나 원화나 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로 보면 올라가는 게 시장의 압력이고요. 그거를 그거를 이 압력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느냐? 저는 만약에 좀 나쁜 경우로 생각해서 압력으로 못 고치는 거 뻔하니까 그걸 오히려 핑계로 또 무역 보복을 하거나 수입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장군만 군식으로 무역 보복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세안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아세안은 이제 이 코끼리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덩치 큰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데 덩치 큰 코끼리 두 마리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잔디가 아주 엉망이 된다. 그 잔디가 이제 아세안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세안은 그래도 넓은 잔디라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앞마당에서 부딪히게 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아까도 이제 미국에 대한 설득 노력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설득 노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전에 이 세계적인 리더들 트럼프 당선인이든 시진핑 주석이든 뭐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하는. 근데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정경 분리 같은 걸 했댔거든요 스스로. 미국과 중국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딪히면서 정경 분리하는데 최소한도 그런 원칙 같은 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혼재가 되는데 그거를 좀 따로 구분하자 하는 노력 같은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이제 미국 얘기, 중국 얘기 이제 서로 관련된 이슈들 짚어봤는데 중국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 경제 보면 그래도 아직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6%대 어떻게 보면 또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찌됐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또 이 두 갈래 길을 놓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중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인 시각 또는 유럽적인 시각.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 바깥에서 보면 저게 도저히 정말 큰 문제거든요. 예. 뭐 그냥 국영 기업은 다 적자고 또 예. 금융기관이 돈 빌려줬는데 저게 어느 돈이 흘러갔는지 모르고 부동산은 실제로 저도 이제 상해 가봤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상해나 북경에 아파트 값이 상해 아파트 값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 똑같은 평수에 비해서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더 비싸면 비쌌지. 저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 안에서 또는 중국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다. 여러 가지 뭐 이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제가 91년서부터 중국에 한 3년 이상 있었는데 중국이라는 게 원래 자본주의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6% 성장 얘기했지만 옛날에 14% 성장했을 때의 절대치 그때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의 30% 이런 수준밖에 안 됐을 때고요. 지금은 미국의 한 60% 가까이 공식 환율로 그렇습니다. 60%. 그러니까 그때의 14%하고 지금의 6%, 7%는 절대치로 지금이 더 클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강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잠재력 또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큰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의 아까 그 자본 유출이나 이제 국제 금융 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충격으로 다가와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 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또 최근에 좀 감산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뭐 유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상승들을 또 바라는 축들도 저희 뭐 국내적으로도 이제 건설 같은 게 좀 활성화되려면 좀 이거 좀 올라줘야 되는데 최근에 감산 합의가 되면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오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감산으로 합의로 인해서 또한 그게 아니라 한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인식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뭐 20달러, 30달러 시대에 이 배럴당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간 것 같고 아마 이제 50불 뭐 그런 언저리에 쭉 있는데 이게 저는 옛날 같이 뭐 100불, 90불 이런 수준으로는 갈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 같은 금방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던 중국 같은 가장 그 많은 수요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뭐 10%, 15%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하고 6% 성장하는 시대는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이 2015년도에 이렇게 맺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중국도 그렇게 에너지 수요가 무지하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제 예측과 희망이 이제 결부가 된 건데 에너지 값이 옛날 같이 팍 떨어지지는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앞에서도 한번 뭐 총론적으로 경제 전망 여쭙습니다만은 뭐 사실 저희 경제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지요. 뭐 대외권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초적인 체력도 좀 떨어지는 상태고 일단은 뭐 산업계 두 가지 갈래로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좀 경쟁력 회복을 지원해야 될까 하는 이슈가 나오고 또 산업계 스스로의 또 노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하라. 특히 이럴 때 정부라는 건 다 자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I 같으면은 AI 같은 거는 정말 전에보다도 오히려 더 뭐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나서 가지고 그런 걸 갖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우리가 기업 구조 조정하는 지금 산업 구조 조정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숙제라는 거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뭐 해운, 조선, 그다음에 철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정부가 오히려 더 이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경쟁력, 기초체력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서비스 산업, 아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이 성장 동력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입 장벽을 줄여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이 기업 지배 구조가 재래적인 그런 걸 갖다 좀 많이 탈바꿈을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제가 직접 이제 기업 경영이나 돈을 안 벌어와서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 같은 것을 이렇게 이게 투자도 이렇게 패턴을 한번 꺾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예. 투자 같은 것을 기초적인 투자는 쭉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주로 경제 이슈들만 짚어봤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서 또 올해 또 그 이후로 어떻게 연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신지 그 청사진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외적인 환경이나 정책을 연구하는 거니까 아까 미국의 경제, 유럽의 경제,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경제, 그리고 지금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거 저희들이 충실히 해나갈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전에 그 정경련을 뭐 이제 헤리티지 뭐 브루킹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런 대책을 잘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그런 기관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 뭐 브루킹스, 뭐 헤리티라든가 미국에 있는 기관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이라고 그게 되는데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연구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공동 연구도 하고 이렇게 서로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열강들의 충돌을 조금 완화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저희들 그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결과들을 정부나 기업들에도 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2017년 한 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외 여건도 쉽지 않고 국내 경제도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게 위기 극복의 해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현정택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